여러분 6강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강 1교시에서는 여러분 이제 청소년 상담의 기본 이해에 관해서 보았고, 상담의 의미 그리고 어떤 수단, 유형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2교시에서는 여러분 이제 그 상담을 할 때 가져야 될 이제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비 상담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담사가 되고 사회복지사가 되고 또 치료사가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을 할 때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본 원리를 알아야 해석의 탄력성을 가질 수 있어요. 항상 어떤 것에 대해서요? 상당히 구체적인 것도 알아야 되지만 기본 원리, 기본 원칙,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문가라는 여러분 전문가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는 기본 원리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이론의 영역이나 어떤 기법도 기본 원리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을 지식 체계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기법을 알고 기술을 알고 그것을 적용해서 계속 피드백 해보는 거. 이걸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이제 그 기본 원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아는 거. 그래서 이 해석이라는 거, 어떤 것을 해석한다는 것도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하는 것이 해석인데, 거기 해석을 할 때 너무 작구에, 문구에만 얽매이고, 편협한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론적 해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원리에 입각해서 해석을 하는 것, 그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기본 원리를 아는 건 중요합니다. 어, 청소년 상담을 할 때 여러분 기본 원리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첫째 개별화입니다. 개별화. 내담자와 관계에서 여러분 클라이언트의 각자 개성이나 개인차가 있죠. 청소년기는 좀 더 많죠. 이러한 누구나 인간 발달의 방향성은 같다고 했죠. 발달은 우리가 전기분포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하다가 죽기 때문에 인간 발달의 방향은 같아요. 그러나 그 속도는 다르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성과 개인차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개개인의 욕구, 발달 특성, 상황, 이게 여러 가지 고려를 하면 각 개인이 하나의 우주죠. 각 개인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나은 적응을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 방법도 당연하겠죠. 개인 차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개별화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개별화의 원리다. 어떤 개별화라는 것을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상담자가 편견이나 선입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 사람은 그럴 거야. 미리 예견한다든지 이런 거 벗어나야죠. 그리고 내담자의 행동이 어떤 그런 원리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행동, 우리가 여러분, 인간은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외부에 표출할 때 어떤 동기에 의해서 표출하면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행동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행동은 어떤 의식 체계가 발현된 거냐, 아니면 돌발적인 행위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뭐 정신역동 이론, 앞으로 좀 배울 테지만 여러분, 정신역동 이론, 그리고 행동주의 이론, 인본주의 이론, 또 인지 이론, 여러 가지 이론을 통해서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했고, 그 원천이 어디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배워왔어요. 이번 청소년 심리와 상담에서도 그걸 배워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러한 원리가 전문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럴 거야 하는 미신적인 측면이 아니고, 편견적인 차원이 아니고, 선입견적인 차원이 아니고, 어떤 이론에 의해서 어떻게 진단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원리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말도 그렇죠. 우리는 언어적 동물이죠. 인간은 언어적 동물이니까 말과 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법 중에 하나가 관찰 기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경청입니다. 여러분 경청이에요.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경청하고 세밀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문 열고 상담실에 걸어오는 태도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전반적으로 주의 깊게, 왜 상담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단순한 이제 어떤 말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그 증상을 얘기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관찰할 능력도 있어야 하고 경청해야 된다. 그리고 내담자한테 앞서가면 안 되죠. 내담자가 내담자의 보조 맞춰서 내담자에 맞춰서 모든 상담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 변화에 민감하게 포착해야 되겠죠. 내담자는 극도의 이제 뭐 어떤 신경증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해야 되겠죠. 감수성이 있고 공감 능력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의 개별적인 알아놔야 돼. 그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견해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별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당연한 거고요. 의도적 감정 표현을 이제 있습니다. 의도적 감정 표현 원리는 이제 내담자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어떤 감정이나 상담을 느끼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할 때 상당히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화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자신의 감정을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의도하는 거예요. 의도. 그래서 청소년 상담자는 내담자의 감정 표현을 비난하거나 낙심시키게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하고 격려해야 돼요. 그 감정이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성급하게 끼어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도적 감정 표현이라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이렇게 돕기 위해서는 압력이나 긴장으로부터 청소년 내담자를 완화시켜줘야 합니다. 청소년 내담자는 상당한 이제 우리가 이제 무의식이 상당히 압력을 받으면 반드시 나타난다 했죠. 그래서 신경증적이고 강박증적이고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다면 그 긴장도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완화시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 청소년 내담자의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증상이 나타나죠.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고 그 증상이 상당히 참을 수 없을 문제가 있다. 욕구 불충족 상태를 문제라 합니다, 여러분. 그럼 문제점을 이해하도록 통찰하도록 일단은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허용적 태도를 조성하기 위해서 감정 표현을 잘 경청해야 됩니다. 먼저 경청이 중요하다겠죠. 그리고 이제 그 감정 표현을 당신은 그 감정을 표출해라 하고 지지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보장을 해주면 안 돼요. 성급하게 뭐 어떻다, 보장, 내가 그걸 반드시 낫게 해야겠다 이런 보장도 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지나치게 성급한 직면, 당신 문제는 이거야 하고 직면케 하거나 그것을 이러이러해 하고 해석을 성급하게 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치죠. 상대방의 감정 표현이 다치게 됩니다. 닫아버립니다. 자기 감정 표현을.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상당히 경청하고 인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제된 정서 관여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상담자 입장에서 통제된 정서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통제된 정서를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내담자가 정서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정서 표현, 감정 표현이죠. 쉽게 표현하면 내담자가 이러이러한 감정 표현을 하면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극적 관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이 이게 자기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줘야 되겠죠. 자유롭게 말로 표현을 해야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이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 지지해줘야 되겠죠. 다음에는 수용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기본 원리를 지금 쭉 보고 있죠. 기본 원리를 보고 있어요. 어, 개별화 원리, 개별적으로 대우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용도 해줘야 됩니다. 수용의 태도는 상당히 이제 내담자가 존엄과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일단 그 존중을 해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이제 그 내담자가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겠죠. 그리고 바람직한 성격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성격도 있습니다.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건설적인 것과 파괴적인 행동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까 사랑이라 했죠.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하면서 청소년 심리 상담을 공부하면서 인격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통 도덕적 판단이 들어갈 때 인격을 말 씁니다. 그리고 성격은 그냥 도덕적 판단을 갖지 않고 그 사람은 그래, 그 사람 특성은 그래,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어. 이럴 때 성격이란 혼용해서 쓰기도 하지만 인격과 성격은 약간 이렇게 구별되고 여러분 저번에 자아 정체감에서 자아라는 게 성격 특성에 대한 자기의 지각이죠. 아, 나는 이러한 성격을 가진 자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정체성은 그 자아의식, 자아 개념보다 좀 더 발달해서 아, 나는 고유성과 일관성을 견지하는 의식이죠. 무의식적 노력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름대로 고착화 시키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변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들이 혼용해 쓰기도 하는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성격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수용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나 동의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담자의 말을 모두 다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과는 다른다는 거예요. 그 의견이 동의하는 게 아니고 그런다 해서 그 말은 나쁜 거니까 거부해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하되 동의하지 않지만 하나의 인격체로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이 좋은 것만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성격이 성격을 긍정적인가 부정적인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게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너무 과도하면 이제 문제지만 그래서 다 그럴 수 있어. 그리고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상담자의 이 수용의 태도가 상당히 중요한 원리죠. 하나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이제 전달해야 됩니다.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당신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온화한 음성과 자세로 표현을 하고 인격적 수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이제 여기서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면 상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벌써 예단해가지고 이것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왔는데 그러면 이제 동의는 하지 않지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그 라포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거. 이게 상당히 상담자가 갖기 어려운 또 그러나 사랑의 마음이 전제되면 다 가질 수 있는 또 그런 태도죠. 또 다섯 번째는 비심판적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비심판적 태도는 내담자의 행위에 대해서 상담자가 판단이나 비판을 하지 않아야 돼요. 이 태도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마음가짐을 드러내는 것을 이게 이제 그러한 자세를 태도랍니다. 상담자가 어려운 것은
내담자가 행동이나 태도, 가치관을 얘기하는데 평가해야 되는데 상당히 객관적이고 중립적 자세를 유지해야 돼요. 유지하는데 어, 나도 모르게 심판하고 있는 그런 태도가 나타날 수 있어요. 내담자에게 잘못이나 책임성 유무를 따지는 듯 심판적 태도를 가지면 안 되죠. 같이 중립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가진 청소년 내담자가 죄책감, 열등감, 불만감, 고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비판에 예민하죠. 청소년기는 더구나 예민해요.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고 안전하고자 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상담은 상당히 에너지가 고차원적인 에너지를 쓰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직업입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된다, 치료자가 된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여러분들이 전문 상담자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이러한 고도의 훈련을 쌓아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비심판적 태도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상담을 하려면 기본 원리를 알아야지 해석의 탄력성을 가질 수 있다겠어요. 상담자는 객관적으로 청소년 내담자의 행동, 태도, 가치관 등을 평가해야 돼요. 평가자가 돼야지 그런 것들을 평가한다는 건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지, 그 나쁘다거나 책임을 져야 돼. 그런 과격한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비심판적 태도의 원리를 지키려면 다음과 같은 자세가 필요한데, 내담자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겠죠.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어떤 내담자의 보조에 맞춰 상담을 진행해야 된다고 했고, 내담자의 발언을 자주 가로막고 성급한 결론을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경청을 해. 여러분, 경청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도 앞으로 많이 상담하면서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한다는 거, 인내심, 그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관심이 없으면 계속 본인 생각을 얘기하면 안 돼요. 상담자는 본인이 이미 선입관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리고 본인의 기법을 가지고 치료하려고 성급하게 달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소년 내담자들은 어떠한 유형의 틀로 맞추려는 태도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상담자의 이론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내담자를 위한 것이지 상담자를 위한 것으로 틀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자에 대해서 적의를 가지거나 부정적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주지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내담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이제 자기결정의 원리입니다. 내담자가 자기 수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상담과 치료는. 그래서 내담자의 잠재 능력, 강점과 능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인격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발달을 해야 되냐, 발전해야 되냐. 그건 내담자니까. 청소년 내담자는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수용적 태도나 심리적 지지를 보내주는 거죠. 그건 상담자는 적절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면 돼요. 청소년 내담자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청소년 상담자는 내담자를 강제적으로 설득하려면 안 됩니다. 아까 소를 우물가에 강가에 데려왔는데 물을 마시는 것은 소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의 문제입니다. 내담자가 자기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죠. 청소년 상담자의 자질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질은 인성적 자질을 먼저 볼까요? 청소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죠. 여기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청소년이란 무엇인가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요. 내담자의 행동과 그 이면의 동기에 깊이 이해하고 탐구하고 지적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상담자가 청소년이란 내담자의 문제, 행동, 그리고 내담자가 가진 문제가 무엇이든지
편견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고 했고, 어, 융통성 있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간에 대한 사랑과 따뜻한 태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게 이제 말로 해서 쉬운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의 사랑은 우리가 여기서의 사랑은 칸트의 목적 공식 비슷한 건데, 동일시할 수 없는 자와의 동일시, 함께 나누는 것이 거부감, 함께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자들과의 동일시, 그 사람들과의 그 인간 그 자체, 존재 그 자체만의 가치를 부여하고 존중하는 태도, 이게 사랑의 마음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러한 이제 그 사랑의 마음을 갖는다면 모든 것이 많이 이해가 되죠, 우리가. 자기와 이제 그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할 능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상담자가 된다면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인성이 어떠해야 되느냐를 보고 있어요. 감정 이해 수용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목표, 정체, 동기, 요구, 가치관, 느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자기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특정한 감정 표현 정도와 상관없이 적절하게 침착하게 수용하고 그런 내용들을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상당히 어려운데 본인을 객관화하는 능력, 이게 상담자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상담자는 내담자의 다양한 감정과 정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죠. 그 상담자는 자기 및 타인의 감정 이해와 수용 능력을 통해서 내담자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고 인간적인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라포 형성이 되죠. 그렇게 되면 내담자하고의 라포 형성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내담자에 대한, 결국은 내담자가 청소년이냐의 문제가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이것은 인간에 대한 문제죠. 인간에 대한 사랑, 이게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그 사람 나빠, 좋아 이렇게 선입관을 갖거나 편견을 갖지 않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인간이 이성만을 가지고 기능적인 존재만 아니고 불안할 수 있고 인간은 신경증적이고 감각증적이고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커야 되겠죠.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본인 자신이 상담자가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야지만 내담자가 편안함과 안정감을 갖게 되죠. 특히 청소년 상담 현장에서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불안정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역전이가 일어날 수 있고 탈진할 수도 있어요. 상당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균형 잡힌 정서적 안정감이 중요하다. 여러분, 역전이는 내담자의 전이에 대한 상담자의 무의식적 반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이가 그럼 뭘까요? 여러분,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중요한 이미지에 대해서 투사해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를 상담자에게 투사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상담자도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면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감을 가지게 되고 서로 대결 구도가 될 수도 있어요. 역전이가 되고. 그러면서 에너지를 고도로 쓰기 때문에 탈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내담자를 그러한 이제 문제 해결을 해서 내담자를 경험하게 되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자기 안정감을 가지고 대하다 보면 청소년 상담자의 자질, 상담자의 자질에 대해서 인성적 자질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진실성과 용기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상담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이제 자기를 개방하는
자발성을 가지면서 내담자에게 어떤 진실성을 보여줘야 돼요. 정서를 이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능력인데 정서 능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 감정을 이렇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진실성은 정확한 공감,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태도적 자질, 이런 것은 얘기하는 건데, 상담자 자신은 완성된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장하고 형성되는 과정이 있고, 그것을 알고 직시하고 실수를 인정할 수도 있어야 돼요. 시행착오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것을 사실을 인정하고 또 거기에 피드백을 받고 교훈을 받고 힘든 일과 좌절 상황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그러한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는 진정한 용기를 가져야 돼. 그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지만 인성적 자질 중에 진실성과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청소년 상담자의 자질 중에 인성적 자질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명의식과 긍정적인 청소년관을 가져야 됩니다. 청소년 상담자는 다양한 상황적 문제와 발달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상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런 에너지로 탈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청소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긍정적인 태도와 수용성이 필요하다. 청소년이 성인의 일종의 모자란 어떤 단계에 있다. 이렇게 인식하지 말고 청소년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과 과업이 있고 청소년들의 강점도 많은데 청소년들이 이제 문제의 소지도 어느 정도 그 특성의 발현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청소년이라는 어떤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긍정적인 태도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 그리고 그러한 청소년의 여러 가지 모순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식과 성격에 대해서도 수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로 이제 청소년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여기서 청소년에 대한 깊은 관심은 곧 그들의 현재의 삶과 행동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 당시 청소년기에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현재의 삶, 그리고 행동 등은 그런 시대가 요구하는 그 청소년들이 그렇게 가져야 되는 자세라는 거, 태도, 그럴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존중하고 나아가야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소년 상담자의 자질 중에서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된다겠죠. 전문가는 이론과 기술과 적용을 해서 그래서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선순환적으로 계속 여러분들의 전문가적 자질을 보양시킨다는 겁니다. 심리학적 지식과 다양한 상담 이론을 습득하는 것은 이론과 지식 측면에서나 그것을 기법의 측면에서나 상담 이론을 알고 또 상담 기법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배워서 적용하기 위해서 또 적용하면서 이론과 기법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계속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높여 고양시켜 나가기 위해서 당연히 습득해야 되겠죠. 인간의 생물학적 기초, 인간은 생물 심리 사회적으로 발달해가는 존재다. 인간은 그런 생물학적 기초에 기반되어 있다. 그리고 지각과 발달, 학습 성격, 그리고 정서와 동기, 정신적인 병리가 있을 수 있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존재다.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이고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고 이런 인간에 대한 지식을 이걸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달 심리, 성격 심리, 학습 심리, 지역사회 심리 등 여러 가지 심리의 영역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인간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연구와 개념을 여러분들은 지금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배우고 있었고, 우리 여기 청소년 심리 상담에서 배우고 가고 있죠. 앞으로 사회 복지학을 공부하면서 계속 인간이 중심이 되니까, 인간이 사회를 만드는 거니까, 인간이 행복하자고 복지를 한다는 거니까, 그런 다양한 주제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런 연구와 개념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죠. 이것은 당연한 이제 지식을 얻어야 되는 거고,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상담 이론도 나온 거죠. 이론이라는 것은 일반화된 어떤 그 논리 체계를 이론이라 하죠. 상담 이론을 학습해야 됩니다. 상담 이론은 상담 현장에서 비행기의 나침반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이론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침반 없이 비행할 수 없듯이 상담 이론이 없이는 내담자의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없겠죠. 또 치료하는 것도 이론에 기반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다는 것은 상담 이론이 인간의 생애 과정에서 흔히 발생한 문제는 현상이고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고 규정하고, 또 문제는 원인과 결과, 영향, 그런 성과와 영향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또 검증할 수도 있어야 돼요. 저 이론이 상담 이론이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니까 상당히 맞더라. 아니면 좀 참이 아니더라, 거짓이더라. 이렇게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체계적으로 일반화된 진술인 상담 이론을 여러분들은 배워야 되죠. 습득해야 됩니다. 상담 이론이라는 것은 이러한 체계화된 진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담자는 상담 이론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조망하고 이해하고 이론에 근거해서 다양한 기법, 기술을 배우고 적절히 사용한다는 건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이게 전문가죠. 여러분 이론, 기술, 적용 이것을 이렇게 상호작용해서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을 전문가랍니다. 여러분 상담자로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상담 방법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되겠죠. 임상 현장, 이 적용 현장이죠. 이론 기술 적용해서 적용 현장입니다. 임상 현장에서 상담자가 숙련된 지식과 경험 이걸 가지고 상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담 방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방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기술이죠. 기술을 알아야 됩니다. 기법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문적인 상담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는 건 체계적인 이론과 현장 경험으로 단련이 계속 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이론 기술 적용, 그 피드백에서 이거 다시 이론하고 그래서 다시 기법을 마련해서 적용하고 계속 이렇게 선순환이 되면 경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정륜을 갖춘 전문적 상담자가 되는 것이죠. 전문적 상담자는 효율적인 상담 방법을 잘 숙지해야 되겠죠. 기술을 알아야 해요. 이론을 알고 기술을 알아야 해요. 바람직한 변화를 일어나도록 잘 짜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기법을 알아야 되겠죠. 상담은 대체로 초기, 중기, 종결로 세 단계로 나눠주는데요. 이러한 그 단계마다 이렇게 주력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담 기법으로 배우는 겁니다. 각 단계에 이제 면접들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적인 청소년 상담자가 되려면 상담 면접의 구체적 진행 방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담 방법에 대한 이해와 관련해서 보고 있습니다. 상담의 목적은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유형에 따라서 적절하고 효율적인 상담 방법을 적용해야 되고 평소에 상담에 행해진 문제 해결의 구체적 방법을 가지고 문제의 증상과 종류, 그러한 성질이 따라서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상담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맞춤형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증상에 따른 상담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문제들의 증상들에 알맞은 상담 방법 적용하는 것은 청소년 상담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당연하죠.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맞춤형 상담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상담 방법에 대한 이해가 전문가적 자질에서 중요하고, 세 번째는 뭘까요? 이제 실습을 하는 거잖아요. 상담 실습을 경험하고 훈련하는 거. 당연하겠죠. 이게 우리가 지금 이론도 배워야 되고, 기법도 배워야 되고, 기술도 배워야 되고, 적용을 하려면 이거 실습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사회복지 실습도 할 건데, 상담 실습 경험과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풍부한 상담 실습 경험을 갖고 훈련 지도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 훈련 방법에는 상담실에서 여러분 인턴은 견습생이라고도 하고 수련생이라고도 하잖아요. 보통 이제 어떤 의과에서는 1년 정도 수련생을 말하고, 레지던트는 전공 분야에서 또 수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전공 분야의 수련생을 레지던트다, 이러한 수련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임상 경험에서 상당히 필수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상담 사례 모임에 가서 상담 실제에 대한 학습을 하고 실제로 상담을 진행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슈퍼비전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슈퍼비전은 여러분 교육적 전문적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역량 강화 과정이죠.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더라도 슈퍼비전 단계 비전을 또 거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더 전문적인 역량 강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자체도 이제 나중에 슈퍼비전 그러한 이제 그 교육자가 될 수도 있죠. 상담 기술을 수련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 상담자들이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제 전문가적 자질과 관련해서 상담 실습 경험과 훈련을 보고 있는데, 상담을 배운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것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훈련하면 여러분들이 습득한 상담 기술을 자연스럽게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적용하면 여러분들은 전문가로서 상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여러분 전문가적 자질과 관련해서 우리가 청소년 상담자의 자격 취득과 관련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자료를 참조해서 쭉 보시기 바라고, 1급 청소년 상담사가 있죠. 여기 비교란을 보면 상담 분야 박사, 상담 분야 석사 4년 정도 현장에서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되고, 2급 자격증 3년 정도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2급 청소년 상담사는 보면 상담 분야 석사, 상담 분야 학사 3년간 관련 분야에서 있어야 되고, 상급 자격증은 2년간 이렇게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급 청소년 상담사네요. 여러분 볼까요? 상담 분야 4년제 학사, 상담 분야 2년제는 2년간 실무 경력이 있어야 되고, 타 분야 4년제는 2년간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되고, 타 분야 2년제는 4년간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고졸인 경우는 5년간 실무 경험이 있어야죠. 상급 청소년 상담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소년 상담자의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윤리는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비밀 유지는 당연하죠. 상담자라면. 여러분 상담자는 비밀 유지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상담을 진행되는 동안 정보를 습득하게 되죠. 무단으로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담자와의 계약과 약속을 지킬 윤리적 의무입니다. 여러분 계약이 있기 때문에 이건 법률적 의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상담을 할 때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접수하고 그 상담 내담자의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고 그것을 이제 사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수정한 걸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또 계약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의무도 있지만 법적 의무도 있다는 거 이번 시간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사생활과 개인적 문제를 보호하고 상담 내용뿐만 아니라 상담을 받았다는 것 자체 그조차도 비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담의 비밀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밝히지 않겠죠. 그 부분을 신뢰를 줘야 된다는 거고 내담자의 입장에서는 극히 사적인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하고 상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비밀 보장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심하도록 그렇게 이제 내담자를 안심시키고 내담자하고의 라포가 형성돼야 됩니다. 외의적인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겠죠. 내담자가 자신과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자살하겠다, 뭐 타인 누구를 죽이겠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좀 정보 공개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어떤 그 경찰이나 이런 공공기관에 정보를 줘야지 막 떠들고 다니면 안 되겠죠. 아동학대 문제가 있고 여러분 성폭력 등 범죄 내용을 알게 된 경우도 이것은 비밀을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좀 알아야 될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공개를 뭐 다른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보를 알고 그 대처할 수 있는 기관, 주무관청 거기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내담자의 보호자 요청이 있는 경우는 아동인 경우는 보호자가 이제 법정 대리인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 요청에 의해서 정보를 공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내담자가 용인한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이해하고 용인해야 되겠죠. 법원이 공개를 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원에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상담자가 수습기관의 슈퍼바이저의 지도를 받으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한계를 지키라는 것이 중요하죠. 공개를 무작정 많은 곳에 정보를 공개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청소년 상담자의 윤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사전 동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분하고 적절한 설명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내담자에. 그리고 상담을 어디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내담자가 스스로 자기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걸 존중해 줘야 합니다. 상담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하기에 앞서서 미성년자 할 때는 부모 그리고 그 취지를 설명하고 허락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녹화를 거부하잖아요. 녹음이나 녹화를 거부하면 그걸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 동의를 받았을 때도 상담 내용에 대해서 비밀을 보장하고 내담자를 위한 목적에서만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녹음과 녹화는 비밀 보장을 해주고 또 그 목적 하에서만 활용한다. 사전 동의를 받아도요. 그 부분 중요하죠. 사전 동의 합법적으로 법적 의미를 갖기 위한 요건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죠. 내담자가 심사숙고할 수 있게끔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이러한 요건들을 지켜야지만 적법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 여부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는데 미국에서 중요한 예가 있어요. 1999년에 그레슬리 수정법안이라고 해서 미성년자에게 설문지, 관찰 분석, 평가의 일부 질문지 이것들을 작성하게 하려면 사전에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레슬리 수정법안이 국내 상담자들에게도 의미가 크다 이런 것이고요. 다중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중관계라는 것은 이제 상담자가 내담자 간에 상담 계약을 해요. 근데 그와 동시에 연속해서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을 맡게 되는 거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이제 어떤 밑에 나오지만 상업상 거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상담 관계하고 상업상 거래 관계 이게 두 가지 다중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비윤리적인 이유가 많아요.
이전의 관계, 이 상담 관계하고 전문가로서 이제 객관적 관계 형성이 저해되겠죠. 그래서 전문적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일단은 원칙적으로 비윤리적이다. 그래서 상담이 진행되는 중에 상담자, 내담자 사이 상업상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사업, 거래, 선물 수령, 또 가족, 친구, 제자, 연인 관계도 되고 고용주의 관계 이런 관계를 계속 맺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비윤리적으로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중관계에서는 사전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전문가한테 그것을 보내는 것을 의뢰라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의뢰해 줘야 돼요. 다른 전문가에. 그런 이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상세한 기록을 남겨서 나중에 편향되지 않았다. 그리고 내담자의 해를 입힐 가능성을 제거하고 최소화했다.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놔야 됩니다. 그리고 잠재적 위험이 내포하고 있더라도 항상 비윤리적이고 해가 되고 착취적 관계가 발전하고 이렇지는 않죠. 결과론적으로는 이것이 뭐 결정론적인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러한 관계 중에 상담이 진실되게 시행된다면 이제 내담자의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이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먼저 사전 동의를 철저히 받고 아니면 다른 전문가한테 의뢰를 넘기고 상담을 그리고 아니면 기록도 꼼꼼하게 잘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가치관을 주입 문제입니다. 상담자의 윤리에서 상담자는 코리가 이겠죠. 자신의 가치관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먼저 탐색을 해보고 상담자는 내담자의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신념과 기준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의식적으로 내담자한테 그것을 증가하고 있지 않는지 그런 부분 주입시키고 있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를 설득해서 내담자의 가치관을 스스로 형성하고 또 스스로의 행동을 평가해서 자신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알 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가치관을 주입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관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을 이제 스스로 그,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또 어떤 것에 참여하고 이러한 역량을 강화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담자의 가치관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으로 주입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가치관, 계획, 결정, 신념 이게 이제 내담자에게 이제 주입하면 안 된다는 거고 이것을 이제 그 명시적 암묵적으로 압력을 넣는 행위도 비윤리적인 것이죠. 그리고 가치관은 무엇이 좋거나 나쁘거나 옳거나 그러거나 즐겁거나 괴로운지에 대해서 원래 가치라는 게 자신만의 고유한 해석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양상을 또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치를 배제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돼요, 상담자는. 그렇기 때문에 각자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문화적 배경, 가치관이 내담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자신의 가치관, 태도, 신념을 파악해야 되고 내담자에게 어떻게 소통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주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살펴야 된다고. 여러분 이제 가치관의 주입과 관련해서 상담자가 가치관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신과 다른 삶의 방식, 태도를 존중해 줘야 돼요. 장애가 있거나 성적 선호도가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되죠, 일단. 그리고 상대 의견을 동의하지 않더라도 항상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에 일치시키려고 상대의 가치관 변화를 시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관 주입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 전문적인 역량과 책임과 관련해서 전문성의 정도와
실제로 현장에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도를 습득하고 유지해야 되고 전문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되겠죠. 보양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책임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단순한 어떤 것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거죠. 책임. 상담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역량에 대한 핵심은 자신이 받은 훈련과 자격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상담자는 적극적으로 자신이 받은 훈련과 전문성에 대해 정확하게 나타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담자의 성별, 민족, 인종, 나이, 성적 지향성, 종교, 장애, 사회 경제적 수준 등 여부와 관계없이 그 서비스 제공과 평가에 혹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기민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가 검증 시스템이 작동해야 돼요. 전문가란 영역은 그냥 단순한 사회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단순한 카운슬러가 아니에요. 전문가는 이론과 기술과 적용이라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경험을 객관화해서 어떤 것에 편향되거나 선입관을 가지고 대처하고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항상 긴민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전문적 역량과 책임에 대해서 여러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상담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적 역량에 대한 핵심을 보고 있어요.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문제, 성격상 민감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문제가 내담자의 관계에서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과 연수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전문적 지식과 효과적인 상담에 필요한 기술, 기법, 이걸 지속적으로 수련해야 되겠죠. 이러한 것은 책임이죠. 그냥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6강을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 7강에서는 정신분석 및 인간중심 상담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